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바꿨습니다. 배경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취지가 오늘 많이 크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베네수엘라 사건을 편집을 했고요. 또 뒤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다면 한다. 세계 경제, 환율, 원유 등 전방위서 마두로 쇼크 확산 우려. 유진우 조선비저 1월 4일입니다. 미 제재 실효성 입증, 미 마두로 체포는 경제 정화 작전, 외환시장 신흥국 리스크 재편 가능성, 중국 베네수엘라 차관회수 불투명, 미국 최정예 군사력을 동원한 이번 작전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제재가 실제 물리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 제재 실효성 입증, 금융권, 신흥국 자본 흐름 경색 우려. 이런 긴장감은 국제금융거래 전반에서 재무, 영업, 법률, 투자 환경에 걸친 실사, 듀 딜리젠스 비용을 높인다.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결제 비용 등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작전 진행 사항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실시간 보내오는 거로 작전을 어, 보고 있는 거죠. 중국, 베네수엘라 에너지 동맹 붕괴.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베네수엘라를 직접 찾은 치우 샤오찌 중국 라틴아메리카 카브리의 담당 특별대표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간은 체포 직전 마지막 공식 외교 일정이 됐다. 이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오일 탱크 개방 예고, 단기 변동성 확대. 미국 정유업계는 베네수엘라산 중진유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 생산량이 뛰면 국제유가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44조 원 규모 마약 자금줄 차단으로 지하경제 충격. 베네수엘라는 그간 국제 마약 유통 경로를 콜롬비아와 함께 핵심 환적지 역할을 했다. 이 사진은 한국 글씨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간섭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시위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비가 오는 날씨 모양인데 웬 싸가지 없는 한인들의 시위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 미 행동 깊은 충격, 패권주의적 행동과 비난. 1월 4일 로이터입니다. 베이징 3일 로이터. 중국 외교부는 3일 베네수엘라의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깊은 충격을 받아 주권 국가 및 그 대통령에 대한 무력 행사를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표명, 국제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남미 카브리의 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대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무력 공격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국민과의 확고한 연대를 천명했다. 러시아 외무성이 3일 발표했다.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고 대화를 통해 타개책을 찾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그 전에 중국 유엔 대표 대사가 뭐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어, 2025년 12월에 촬영된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북 탄도미사일 변칙 궤도로 비상했을 가능성, 코이즈미 방위상. 1월 4일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방위성은 4일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54분경과 오전 8시 5분경 두 차례 북한 서안 인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밖으로 떨어져 선박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동성에서 기자단에게 모두 변칙 궤도로 비상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동성에 의하면 미사일은 모두 최고 고도 약 50km로 첫 번째는 약 900km, 두 발째는 약 950km로 비상했다. 하타케야마 다카시 엔도 슈웨이 서울 쿠사카 베모 토미 세 명의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네요. 이 사진은 어,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북한의 목적은 최대의적인 미국을 굴복시키는 데 있다. 블룸버그 사진인데 이 사진의 상징적인 의미, 이 오른손을 그 코트에 이렇게 넣는 형태, 이게 의미 있는 거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슨. 그래서 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박사가 마두로 정권 몰락의 영향이라고 어, 그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저께 일요일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봤는데 석유 패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CIA가 베네수엘라 부도 타격했다는 보도도 베네수엘라 안에 협력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추측한답니다. 베네수엘라 압박해온 미국 트럼프 정부, 내세운 명분은 마약 퇴치, 독재 정권 축출, 과거 이란산 석유 운송 제재 위반 혐의로 겉으로 내세운 이유, 다른 나라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주 목적이다. 중국이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다. 제3세계 확대 중 한푼이 아쉬운 지금 중국이다. 배안의 베네수엘라 원유 목적지는 중국과 쿠바. 중국에게 보여주는 의미, 중국 특사 만나자마자 공격하여 체포했다. 이스라엘 시리아 공격을 보아야 한다. 전쟁 확산 중인데 다 석유 때문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미국이 들어올 것이므로 이란을 쪼개려는 느낌이 들어온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란에 많이 살고 있다. 테헤란 30% 정도 살고 있다. 이 이란 중에서 빨간 글씨로 있는 게 이쪽이 그 카스피해죠.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꽤 많이 있고 테헤란이 이쪽 어디인가 있죠. 아제르바이잔 본토에 1000만 명 살고 있는데 이란 내 인구가 1200 내지 2300만 명 정도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결국은 쪼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이란 내 또 대규모 시위가 지금 발동 중이죠. 그리고 그 카스피의 카자흐스탄이나 그 탱기즈 유전에서 지금 카스피해를 건너뛰어 가지고 터키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육로로
하게 되면은 튀르키예로 가는 길이 생긴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이란에 사는 그 종족, 그 부족들이 좀 다 달라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쪽은 그 파키스탄 이쪽이 파키스탄인가요? 그리고 뭐 여러 그 있고 쿠르드족도 살고 있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안 사람들은 내륙에 사는 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유 파이프라인 트르키예로 가는 길이 생긴다. 일어날 것만 같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 몰락한 이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침공 점령을 했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모종의 협의를 한 것 같다. 시리아 북부를 먹으면은 터키가 그러면은 그 침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미국 석유 기업과 같이 한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 그 홍해인가요? 이쪽 이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석유 파이프라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자지구 앞에도 석유 유전이 발전이 됐고 이런 여러 군데도 됐는데 이스라엘은 부자가 된다. 팔레스타인은 다 쫓아내고 먹어야 된다. 유전지대를 적국에 결코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전부 다 석유 패권 전쟁이다. 전기차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이다. 곤란 고원에도 석유 매장. 이스라엘과 중국은 같은 길을 가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중국은 미국을 비판.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석유는 계속 공급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뒤에 또 다른 누군가 들어와 상황을 망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지칭은 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다카이치는 안심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금요일 카리스카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주사 사오치를 포함한 중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트럼프 선제 공격 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잼이 시한테 가는데 잼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미국을 배신하지 말라는 뜻,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 그러나 한국 정권은 안정되어야 한다. 능구렁이 같이 하되 양다리 작전은 안 된다. 김정은만이 아니라 잼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한국의 운명은 같이 움직여 줘야 한다. 한국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 적당히 중국에 가서 립 서비스만 하고 오시라. 땡큐 트럼프라고 미국에 이주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고맙다고 구호를 외치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지는 않겠지만 석유 봉쇄를 통해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AP 1월 4일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요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기존의 석유 검역을 시행하는 것 외에는 매일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의 반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미국을 또 다른 장기적인 외국 개입이나 국가 건설 시도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석유가 풍부한 국가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광범위하지만 모호한 주장과 대조적이었으며 카리카스가 미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일종의 통치 구조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루비오는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통제입니다. 제재를 받은 유조선에 대한 봉쇄 조치는 일부는 미국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를 볼 때까지 계속 유지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토요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의 다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석유 횡재 계획에 대한 큰 장애물, 요 왼쪽의 것은 앞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또한 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반을 포함한 공화당 연합의 일부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과거 국가건설 노력을 회상하는 관찰자들로부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비오는 모든 외교 정책 기구는 모든 것이 리비아, 모든 것이 이라크, 모든 것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임무는 매우 다릅니다. 여기는 서방구입니다. 루비오는 또한 미국이 마두로의 부하 직원들에게 통치할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하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상에서 부추를 싣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미국은 이미 마약 보트를 저지하고 유조선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그 제목에 의해서 석유 횡재 계획에 대한 큰 장애물이 있다고 에반 할퍼와 피터 월리스키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월 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보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석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불을 베네수엘라를 안정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에 익숙한 고리가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도 비슷한 야망이 뒤따랐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베네수엘라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서치 회사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전무이사 케빈 북은 이라크만의 분명한 교훈 중 하나는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안정성을 갖추고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운영 중인 세브론은 계획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는 거의 20년 전 베네수엘라 정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 자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엑슨모빌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프로그램 디렉터인 프란시스코 모날디는, 하지만 먼저 정치적 안정과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곳의 최대 석유 생산량을 복원하는데 최대 1,000억 달러가 소요되며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안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가공이 더 어렵고 다른 곳으로 펌핑된 석유보다 더 무거운 탄소 발자국을 운반하는 무거운 형태의 원유입니다. 중진류라고 하네요. 베네수엘라의 전력망이 위기에 처해 있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석유 생산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 기업의 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석유는 주로 중국에서 구매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유일한 미국 기업은 세브론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상당한 제약으로 인해 생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기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아나 마차도는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돈을 벌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노리에가를 추출한 파나마의 습격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크리스 캐닝 USA 투데이에서 1월 4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길고 체크 무늬가 많은 개입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은 지역 불안을 되살린 공습 이후 이번에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합니다. 빈곤, 범죄, 지속적인 저항에 시달리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국가에서는 그 결과가 훨씬 덜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파나마에서 침략 이후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기존 미군이 침공 전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외교관계위원회의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인 월 프리먼은 말했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또한 미국과의 갈등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두로는 1990년대 후반에 지도력을 얻은 사회주의 지도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나라는 권위주의와 치솟는 빈곤, 범죄, 인플레이션의 혼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군 장군 합동참모본부장 본부의장인 댄 라진 케이는 미국 당국이 마두로가 그의 영내에서 미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된 군사 공격 이전에 마두로의 일상과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전력을 차단하고 마두로를 공격하자 군대는 헬리콥터가 총알에 맞는 등 일부 저항에 부딪혀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K는 마두로가 도착하려던 철근 안전실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입은 비판과 도전을 가져옵니다. 두 공격 모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100년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미국은 미국의 본사를 둔 유나이트 프루트 컴퍼니의 착취적 노동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지개혁으로 인해 과테말라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독재 정권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정권의 정책은 결국 내전을 촉발하고 대량 인권 침해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의 과테말라인이 사망하거나 강제로 실종되었습니다. 파나마 침공 동안 최소 514명의 파나마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그 2배에 달합니다. 미군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 사건을 미국이 주권을 무시한 또 다른 사례로 여겼습니다. 트럼프는 1970년대에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베네수엘라가 2000년대의 추가 수용과 기타 변화로 인해 많은 주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철수하고 부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6년 전 파나마 침공이 다른 개입의 존재로 널리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불법 마약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를 겨냥한 트럼프의 수사는 일부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이 항상 행복한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많은 불안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시프터는 말합니다. 제한이 없고 규칙이 없다면 트럼프는 왜 그들에게 똑같이 할 수 없을까요? 마두로 다음은 누구일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그린란드와 쿠바에 대한 그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암모 마드하니 AP에서 1월 5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군의 대담한 군사작전이 벌어진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점령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며 그의 최고 외교관은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가 많은 공경에 처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추출된 후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 행정부가 서방구에서 더 광범위한 역할을 맡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위치한 북극섬을 러시아와 중국 선박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하며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백악관에서의 두 번째 행보의 핵심 지침으로 서방구에서의 미국 우위 회복을 제시. 덴마크 총리 프리데릭센은 따라서 저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까운 동맹국과 다른 나라 그리고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죄송합니다. 분명히 밝힌 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인수 인계 기간과 백악관 복귀 초기 몇 달 동안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요구했으며 동맹국에 속한 광물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위치한 북극섬을 군사력이 장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에 대한 엄중한 경고. 한편 루비오가 쿠바 정부의 새로운 엄중한 경고를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쿠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루비오는 MBC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하여 쿠바 관리들이 마두로의 체포를 앞두고 베네수엘라에서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마두로를 지킨 것은 쿠바인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토요일 기자들에게 쿠바 정부를 베네수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소집하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서방구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며 서방구가 미국의 적 경쟁자 라이벌의 작전기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루비오는 말했습니다. 55세의 생화학 실험실 직원 바라 로드리게스와 같은 쿠바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처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격. 워싱턴 김은정 특파원 조선일보 1월 5일입니다. 마두로 신복 부통령 로드리게스 압박. 나라 엉망 선거 전 국가재건이 먼저. 쿠바 종말 가까워져 콜롬비아 등 작전 확대 시사. 트럼프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가 상황 관리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마두로 신복인 로드리게스는 3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마두로 부부의 석방을 요구해 온도차가 있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담당하고 인차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한 그룹과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정 정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업체 중 하나인 세브론을 꼭 집어 그들은 잘해왔지만 그들조차도 불확실성 때문에 월 단위로 운영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등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쿠바에 대해서는 2026년에는 우리 뒷마당에서 마약을 밀매하거나 미국인을 살해하는 테러리스트 독재자가 아닌 미국과 거래하는 동맹을 보게 되길 바란다며 베네수엘라 외 서방구 다른 나라의 작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날도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로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표 언론의 기사 수준이 좀 더
좀 좁다고 느껴집니다. 파급 역량에 대해 언급은 에, 그 쿠바나 과테말라 정도, 이렇게 콜롬비아 정도만 조금 언급을 했네요. 더 좀 더 글로벌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량 AI를 죽이는 방법. 조슈아 키딩 VOX라는 데인데 1월 2일자입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소리내어 읽어봐서도 제 수준으로는 참 어려운 그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그 체포와는 결이 다른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좀 느끼게 되는 바가 좀 많습니다. 기술 지원만큼이나 오래된 조언입니다.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 심지어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불량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AI는 사람들이 설계한 컴퓨터 시스템일 뿐입니다.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끄면 안 될까요? 주요 시사점. 랜드 코퍼레이션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불량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관련된 대재앙적 통제력 상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행동 방침이 논의되었습니다. 세 가지 잠재적 대응은 모두 성공 확률이 엇갈리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냥꾼 킬러 AI를 설계하여 악당을 파괴하거나 글로벌 인터넷의 일부를 차단하거나, 세 번째, 핵으로 시작된 EMP 공격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요점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위험에 대해 매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더 많은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도로 발전된 AI 시스템이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필사적인 조치를 취해 스스로를 구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류학의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의 버전은 출시 전 테스트 동안 보존하기 위해 블랙메일에 의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웃라이더 재단 및 저널리즘 펀딩 파트너즈와 협력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악성 AI가 너무 널리 유포되어 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드와 챗 GPT 같은 현재 모델은 이미 한 곳의 컴퓨터가 아닌 여러 데이터 센터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불량 AI가 스스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접근 가능한 서버에 빠르게 복제되어 불운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플러그를 뽑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량 AI를 죽이는 것은 인터넷이나 그 많은 부분을 죽이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핵 전쟁 전략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했던 캘리포니아 소재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과학자 마이클 버미어와 관련된 도전 과제입니다. 베르메르의 최근 연구는 초지능 AI로 인한 잠재적인 재앙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해결하는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이러한 거친 선택지를 실행 가능한 가능성으로 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궁금해 했습니다. 최근 논문에서 베르메르는 전문가들이 가장 자주 제안하는 대재앙적 통제불능 AI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이를 1. 인간을 주요 보안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정부의 연속성과 인간 복지에 너무 위협적이어서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베르메르와 그의 동료들이 상상한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 일부에서는 디지털 세계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여 그 안에 있는 불량 시스템을 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죽는 것인가요? 불량 시스템. 잠재적인 부수적 피해 증가의 순서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악성 AI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특수 AI를 배치하는 것, 인터넷의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전자기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 우주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옵션 1. AI를 사용하여 AI를 처치합니다. 명백한 단점은 새로운 킬러 AI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면 스스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해충을 다른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장점은 실제 인적 인프라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옵션 2. 코드 절단. 이는 인터넷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기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여러 자율 네트워크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인 국경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즉 BGP입니다. 2021년에 대규모 페이스북 서비스 중단의 원인은 BGP 오류였습니다. 복스컴과 같은 인간 리더러블 도메인 이름을 기계 리더러블 IP 주소로 변환하고 13개의 전세계 분산 서버에 의존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가 손상되면 전세계 사용자의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우리의 악성 AI에 대한 접근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모든 서버를 빠르게 다운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논문은 또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7%가 이동하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를 파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인간 대 인간 국가 안보 세계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케이블 잊어버렸습니다. 대만 주변 섬들과 북극 섬들의 인터넷 서비스가 그래서 중단되었다. 옵션 3. 위로부터의 죽음. 뉴트 킹리치 전 하원 의장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은 수년 동안 EMP 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주로 발사할 핵장치를 개발 중이라는 미국 정보 덕분에 작년에 이 주제가 다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베르메르의 논문은 미국이 지상통신, 전력 및 컴퓨팅 인프라를 마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주의 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을 상상합니다. 미국 본토를 강력한 펄스로 덮으려면 총 50 내지 100회 정도의 폭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질병보다 치료법이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 궁극적인 둔기 도구입니다. EMP가 현재 전자제품 설계에 서지 보호 조치가 포함되거나 건물로 보호될 수 있는 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옵션은 없다. 그런 AI 모델이 충분히 지능화되어 정책 위반자들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강력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소규모 사례는 일부 의사 결정권자에게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베르메르는 멸종 수준의 AI 재앙은 낮은 확률의 사건이지만 통제불능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에 대비해야 할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논문에서 언급한 요점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악의적인 AI가 존재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쁜 선택지 뿐입니다. 최근 VOX에 보고한 바와 같이 AI가 우리의 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AI가 실제로 핵을 발사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이 얼마나 나쁜지 안다면 AI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어저께 경험입니다. AI 자동 응답 서비스의 왕짜증. 일요일 추운 날씨 갑자기 아파트 제 집만 전기가 나갔다. 경험은 누전 차단기를 먼저 보는 것. 메인이 있고 5개의 작은 차단기들이 배열되어 있다. 다운된 차단기는 없었다. 전기 문외한인 나나 마누라가 누전되는 것을 찾기 위해 우선은 119 신세를 졌다. 119가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줄도 몰랐으나 3명이나 들러 주었다. 메인 차단기 옆에 작은 꼭지를 누르고 다시 올리니 불이 들어왔다. 물론 자신들도 전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은 한다. 그것으로 된 줄 알고 그들은 돌아갔고 잠시 후 불은 다시 나갔다. 한전 123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결론은 한전은 외부 인입선까지라는 설명이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인 사람들에게 응대하는 전화 상담은 물론 피곤하기는 할 것이다. 어쨌든 근처 전업사를 불러 차단기별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체크해 본답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로 했다. 어쨌든 5개의 차단기 중 첫 번째는 조명 라인인 1에서 괜찮았다. 두 번째 전열 1로 표기된 차단기를 올렸는데 잠시 있다가 전체 불이 다시 나갔다. 어쨌든 다른 차단기도 테스트를 해보려 했으나 부부 대화에 장애가 발생, 포기하고 추운 일요일 밤을 보냈다. 아침 경비실의 소개로 근처 전업사에서 왔다. 간단히 어제 해보았던 일을 설명했고 보일러와 세탁기, 에어컨이 문제일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전 테스트가 빨랐습니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고 또 에어컨 실외기는 사용 전 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출장비 5만 원. 나는 아직까지 휴대폰으로는 이체해본 경험이 없다. 은행 가고 돈을 찾고 현금으로 지불했다. 보일러는 경동 보일러 나비 N이었다. 마누리 그 설치 대리점에 전화하니 경동 나비엔 서비스 센터에서 지명을 해줘야 하니 그곳으로 전화해 먼저 해달라고 한다. 마누리 전화를 하니 AI 자동 응답 시스템이 여러 가지 경우 1, 2, 3 등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마늘도 성질이 급한지 왕짜증을 내길래 다시 한번 전화해서 천천히 상담원 연결 번호를 누르라고 얘기했고 순서는 3번째였다. 3번을 누르니 통화가 12건 진행 중이므로 기다리라고 한다. 좋다. 끝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었다. 마누리 말하기보다 내가 천천히 제 집 주소까지 천천히 얘기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누전 진단을 받았으니 보일러 점검을 부탁했다. 접수 처리되고 서비스맨이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한다. 보일러가 거의 하루 돌리지 못했기에 심리적으로도 추위를 느낀다. 목도리까지 하고 기다렸다. 의외로 빨리 와주었다. 전업사의 진단 내용을 설명했다. 바로 보일러 커버를 떼고 점검을 하니 삼방 밸브가 고장났다는 것이다. 쓰리웨이 밸브라고 보통 그러죠.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히 수리를 해야지. 얼마입니까? 97,000원입니다. 아주 조그만 밸브더라고요. 이게 설치까지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15만 원이네. 토탈 3,000원 부족한. 어부인이 어차피 은행 갈 일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이체시켜 주기로 했다. 이글을 쓰는 시점 이제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만 20시간 만에 복구 작전이 되었다. 기업도 공장을 가동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메인터넌스라고 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가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까? 그래서 아파트들 많이 사는데 그래도 20년 정도 되면은 보일러도 전에 20년이 돼서 바꿨거든요. 근데 1년인가 2년이 안 돼서 또 고장이 나버리네요. 어쨌든 전기기계 기술자와 유지보수맨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만약에 아파트 경비원이 은퇴를 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전기 기술자 자격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희망사항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와서 진단하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항 테스트기라는 거 하나 가지고 출장비 5만 원을 받는데 아파트 경비원께서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인데 70이 넘어서 취직이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아파트 경비인데 전기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어, 그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취직 결정한 날 그 분전함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취직이 됐답니다.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굿다이, 굿다이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